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을 위한 자료 판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민경 행정사가 또 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자료를 판매한다는 거야? 행정사가 그거 하는 거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의문을 갖는 분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라는 직업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수천 개, 수만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사, 그러니까 행정부와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문서라든가 인가라든가 허가, 인증, 공증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노무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또 법무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변리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뭐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전문 직역 간에 중복되는 업무,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행정사가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고 찾기 나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행정사들이 행정사 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 본인이 했던 업무, 그거와 관련된 일로부터 이제 행정사의 업무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 이민경 행정사의 경우는 제가 국회 보좌관 22년을 하는 동안 8년 동안 보건복지를 했습니다. 보건복지 산하에 식약청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이제 식약청 업무를 8년 동안 들여다보다 보니까 식약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친근한 관계로 제가 식약청 업무를 주로 하고 있게 되었고, 식약청 업무가 이제 주력 사업이 된 것이고, 식약청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학 베이스를 한 뭐 MSDS라든가 생활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국회 22년을 있는 동안 거의 한 15년 이상을 여성가족위원회에 위원을 모시는 정책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영유아 보육법의 전신인 지타견, 그러니까 타가소법 뭐 이런 식의 법이 존재하는 그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육연합회가 아니라 지타견이라는 지역 타가소 협회라는 데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고, 그와 같이 이제 그 어린이집의 역사를 정말 그 최전선에서 목격하고 영유아 보육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출을 해서 어린이집들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했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또 돈을 못 갚아서 IMF 때 이제 그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이자를 탕감해주는 일도 나서서 하게 됐고,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서부터 개정 과정을 제가 국회 2012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까지 여성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인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이제 인연이 많았죠. 그러던 차제에 제가 이제 2012년서부터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으로 또 위촉이 돼서 한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하시는 원장님들을 제가 이제 심사하는 심사위원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보육정책위원이 되어서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기 위해서 서류들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몇백 페이지가 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꼼꼼하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야, 이런 것들 다 직접 해서 제출하면 참 어렵겠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에게 자연스럽게 그 자료를 주게 되고, 저는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이제 도전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도전하신 분들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됐고, 그 자료는 우리 집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행정사가 됐죠. 행정사가 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식약청 업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졌던 업무, 이제 제가 국비지원 훈련기간도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아이템인데, 이제 그렇게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료를 판매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해드리는 걸로 했죠. 그래서 한 1년간은 작업을 직접 해드리다 보니까 자료가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꼭 맡기지 않고 본인이 셀프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작업을 해줌으로써 저는 저대로 힘들고, 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자료를 파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2019년서부터는 제가 자료 판매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하려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운영 계획서가 있고 운영 예산서가 있고 가서 발표할 PPT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구입하시고 싶은 만큼만 구입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저는 예산은 괜찮습니다. 운영 계획서하고 PPT만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그것만 하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다 되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 현장 심사를 위한 대비를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PPT 안에 그 자료만 또 셀렉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원장님들에게 자료를 판매를 해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원장님이 되시고, 또 원장님이 한 5년 동안 하고 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민경 행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덕분에 제가 원장 역할을 잘 해왔고요. 요번에 또 갱신을 하려고 또 서류를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또 연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수정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반가운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유보통합이라는 단어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2024년 8월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한 100여 군데에서 이제 영유아 학교라는 걸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제가 최근에 올해 2025년 1월이 된 이후에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인턴으로 교육시켰던 제자가 경기도 권에서 교육청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만나고 있는데, 요번에 만났더니 자기가 지금 다른 부서로 가게 됐다 이러면서, 어떤 부서로 갔냐 그랬더니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는 담당자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귀가 쫑긋했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유치원 쪽에 반발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일시에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소도시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시범 운영을 한 군데 했었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는 100여 군데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정책의 변화가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정보를 제가 얻게 된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수년 내에 유보 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유보 통합이라는 것은 왜 과연 이루어지고,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소관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아인 경우 2세, 3세 이럴 경우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만, 4세, 5세, 6세 이런 경우는 그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보건복지 소관이고, 유치원을 가면 교육부 소관인 거고,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다르고 교육의 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의해서 차등 지원과 차등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유보 통합이 됐을 땐 과연 현장에 있는 유치원 교사라든가 또는 유치원 원장님, 또 어린이집의 원장님, 보육교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진입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조금 더 자격 요건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유치원의 유치원 교사가 조금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높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다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기회다,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유보 통합이 돼서 몇 년이 경과되면 그와 같은 논쟁도 역시 허무한 논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린이 교사를 본다든가 유치원 교사의 관심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들의 냉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실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를 판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소관에 있는 어린이집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버스를 타야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버스 밖에 있는 사람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보 통합이 완결되기 이전 단계, 지금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도전해서 어린이집으로 이제 승인이 돼서 원장님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도전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 어떤 기회보다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자료를 구입하시면 되고, 저희는 2025년 자료 보육정책 안내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금 업데이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도전을 하셔서 유보 통합에서 유리한
버스의 앞자리에 승차하실 것을 권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 위탁 판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